네, 지금 막 소개받은 충북대교 맹승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농촌 용수의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이제 운영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뭐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내용은 아시다시피 2018년 5월 28일 날 그 물 관련 3법이 재개정이 되면서 통합 물관리 체계의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물 관리하는 대로 이제 패러다임이 좀 이제 넘어오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수량하고 수질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환경부로 이제 가서 통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아시다시피 그냥 농식품부에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흘러내려가다 보면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상류에서부터 어떤 물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로 이제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상류에 어떤 도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업용수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하류의 물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 농업용수의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런 방안에서 이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이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그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물관리 하면은 저는 가면 이제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기승전 뭐라고 이렇게 기승전결, 기승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합 물관리는 기승전 거버넌스.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뭐 법제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뭐 기초 자료도 생산해야 되고 뭐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법도 돼야 되고 뭐 얘기하는데 거버넌스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셔요. 근데 따지고 보면 거버넌스가 맨 앞에 있고 맨 뒤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지금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맨 뒷자락이 아니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끝자락이 있는 게 아니고 기승전이 잘 돼야 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시계가 없어가지고 20분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구두로 땡 하셔요. 네. 자, 이제 수행 내용이라고 보면 뭔가 하면 전국에 있는 그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뭐 농업용수를 어디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저희 연구진 몇 명이서 이렇게 다닌다는 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이제 협조를 얻었습니다. 이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이제 하는 거고 대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거를 실제 용역을 하는 건 이제 한국농공학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농어촌공사에 계신 분이 실명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정말 물 관리에 대한 농업용수에 대한 현안이 있는 지구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 거버넌스를 하게 되면 제 수명대로 못 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그 통상적인 우리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지구를 선정을 해서 거기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용수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구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를 가보세요. 한 게 여기입니다. 그 전북 임실군 신덕면 월성지구를 이제 가봤습니다. 갔는데 여기 가서도 저희들이 이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농업인들한테 이 통합 물 관리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이 설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설명은 설명인데 일단 모이는 게 어려워요. 모이는 게. 그렇다고 한 분 한 분씩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섬유역이 있고 금강유역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영섬유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임실군의 신덕면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고 금강유역이라고 한 거는 지금 이제 또 합니다. 해마다 이 지구를 하나씩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금강에 복심지구라고 하는데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 그 부여군의 복심저수지 지구를 중심으로 상류는 중하면, 하류는 임천면. 그래서 상하류, 임천면, 그 다음에 중하면 여기를 지금 다 그래서 올해 이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실군의 신덕면, 부여군의 임천면,
그 다음에 충하면 이렇게 세 군데를 하는데요. 이 세 군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니기가 일정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 세 지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올해가 총 5개년 사업, 5개년 차 중에서 올해가 4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참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농업인 분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년 차 때는 신덕면에 갔었는데 거기 월성지구를 접촉하다 보니까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가 하면 이장협의회랑 접촉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을 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장협의 회장님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았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세계지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장협의회를 굉장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장협의회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농업용수의 물관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꼭 이 얘기하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데 보면 저희가 1년차 때 할 때 무슨 용어를 썼었는가 하면 물 절약을 좀 해주세요. 물 절약. 농업용수 너무 막 쓰시는 것 같아요. 물 좀 절약 좀 해주세요. 했더니 어르신 한 분이 화를 버럭 내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우리가 뭘 물을 그렇게 낭비하고 한다고 물 절약을 하라 그러냐 치는 거예요. 물 절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가 낭비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니네가 절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해서 여기 슬라이드에는 물 절약이란 말을 써놨긴 했지만 지금은 효율적인 물 관리란 말로 바꿨어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물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용어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선입관이 있어요. 연구진 자체도 선입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많으신 분들 선입관이 있을 거예요. 무슨 선입관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그 수로에 태적던 이 토사를 왜 자기 그 논에 들어가는 그 급수공 앞에 쌓인 토사를 왜 안 치울까? 아니 겨울에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에 쌓인 눈 자기가 치워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농업용수는 그렇게 안 할까?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저는 도덕적 그 모절 해저더라고 막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막 했어요. 도덕적 해이가 심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 거 치워야 돼요. 막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들으셔요? 그러니까 정작 현장 가서 삽 들고 치우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삽 들고 수로에 들어가시는데 다치실 것 같아요. 뼈 부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내려가시는데 그러잖아요. 관절이 상하지가 않으시니까 아이고 하면서 내려가시고 올라올 때도 아이고 올라오시고 이 삽질하시는 것도 아이고 하시는데 이게 고령화가 되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를 또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깨우쳤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절약이라는 말.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수로의 퇴적도 좀 치우세요 하는 그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 이런 두 용어는 1차 년도 때 하고는 안 써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제가 혼자 연구진하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고 쭉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 년도 때 머리를 살짝 또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 전국 규모의 농업인 단체를 연구진에 포함시키자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한국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 여기는 그러니까 각 지부가 있어요.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지구에 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참여하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연구소도 있고 여기 보면 어디 신문사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한 거를 여기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는 효과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농촌 지도자 중앙연합회 여기는 10월 1일 날 그 경북 포항에서 전국 농민 대회를 해요. 이때 한 2만 명이 모이는데 2만 명한테 그
효율적인 물 관리에 대한 홍보 영상이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2만 명 되시는 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또 근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도 이제 가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1차년도 때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소통이 너무 안 돼요. 보세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저 딱 보면 어때요? 약간 좀 이렇게 대화하기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왠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일단 머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나이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왠지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잘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쭉 찾아봤더니 이 단체가 있어요. 농어촌 퍼실테이터가 있는데, 여기를 연구진 또 포함시켜야 되겠다 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제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제가 앞에 안 나서고 여기에 협회에서 들어와서 하니까, 야, 진짜 정말, 예, 선수들은 선수들 딱 하니까 어르신들 딱 보니까는 바로 아빠가 되더라고요. 바로 아빠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저는 죽어도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소통이 잘 되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첫 해 때 참여를 하고 지금은 참여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다른 단체에서는 지회가 다 있는데, 없는데, 여기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는 저희가 테스트 베드로 하고 있는 부여군의 충화면에 이 지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여기도 끌어들여야겠다 해서 지금 단체가 4개 단체가 지금 연구진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테스트 베드로 하고 있는 그 지구에서의 현황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남 부여의 복심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왜 이걸 했는가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개수로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손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관수로 사업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탁 나오는. 그 물 나오면 뭐가 거기다 계량기만 딱 갖다 붙이면 물 얼마 쓰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량기까지는 안 붙여놨는데 하여튼 관수로 사업을 시범지구로 하는 데가 충남 복심지구입니다. 이거 이제 부여군인데요.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좋은 시설이 들어가고 첨단화 장비가 들어갔는데 정작 농민은 이게 뭐요? 이러는 거예요. 뭐요?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게 왜 이걸 여기다 설치한 거야?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버넌스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과제를 하니까 실제 용역을 관수로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연구진들이 하는 그 지구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거버넌스 활동을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뭐 실행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어떤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이 농업용수와 관련된 사업을 신규로 할 때는 그 신규 예산에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끼워서 해달라. 그렇게 해야 이게 유지 관리가 되고 협조가 될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이제 구두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관수로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유인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모둠, 요게 보면은 이장 협의할 때 이렇게 쭉 하는데요. 이렇게 소음 모둠을 둬가지고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뭘 하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막 나와요. 나오는데요. 저희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희 농업인 어르신 분들이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냥 뭐 나가서 뭐 물고 열고 닫고 하시는가 보다 했더니 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떤 분은 수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정도면 내시겠어요? 근데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딱 들었을 때 좀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부담된 100단위의 금액이에요. 근데 그 부담되는 금액을 내겠다고 하시는데 나보다 더 부자 아니신가? 우리보다도 더 부자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하여튼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야 물을 관리를 다들 열심히 할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기 돈에 들어가는 이 물고 관리도 이 전화로 한다네, 전화로. 농어촌공사 전해가지고 그 물 내려보내라, 뭐 열어라, 닫아라, 뭐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셔요. 문제점들을 막 얘기를 하세요.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들이 여기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결 방안도 얘기를 해요. 그 토론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정책적으로 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혹시 공익형 지불제 아세요? 네, 공익형 지불제가 뭔가 하면 아까 여기 슬라이드의 맨 첫 표지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노래 모습이거든요. 경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죠? 거기에다 카페 하나 딱 갖다 세워놓고 딱 보고 차 한잔 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런 경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보상 차원에서 공익형 지불제라고 하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뭐 그 프로그램을 교육 이수를 해야 직불금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농업용수 물 관리하는 교육 과정도 넣자.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면 체크가 되면 직불금을 드리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건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역할하고 기능 뭐 이런 것들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 확산을 위한 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에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한 지구에 대해서 많게는 4회 또 작게는 2회에 걸쳐서 토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또 뭔가 점수를 좀 내야 되잖아요. 토론회를 하기 전에는 인식이 어땠다가 토론회를 끝나고 토론이 그 해에 한 작게는 2회, 많게는 4회에서 끝나게 되면 얼마만큼 인지도가 향상이 되었느냐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 관리에 대한 얘기만 좀 하다 보니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농약통도 치우고 비닐도 치우고 하는 환경 보존 활동도 조금 같이 곁들여서 해봤습니다. 아니요, 토론회하고요, 식사하고 가세요 하니까 뭐가 조금 찜찜해요. 뭐가 하다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럼 뭐 또 할 게 더 없나?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같이 끼워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농약통, 그 비닐, 뭐 이거 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줍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수질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 하고, 그 다음에 공익형 직불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거기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같이 녹여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또 저탄소비료 농물 관리 기술 보급 사업, 시범 사업을 지금 각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 공급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탄소 발생량이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그 사업하고도 같이 좀 연결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구성안들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재작년 얘기인데요. 23년도에 했을 때 22년도에 이제 요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 지구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만 사항이 다 지구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세계 지구를 운영하는 세계 지구 다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슷할 것 같습니까? 비슷해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장님은 막 핏대를 올리시면서 그 얘기하세요. 지자체 저수지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물 가져가는 니네들은 행복한 줄 알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자체 관리 저수지를 뭘 보수를 해달라,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농업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농업정공사의 담당자들도 오시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농업정공사 담당자분이 이제 오시면 이때가 기회돼 해가지고 농업인 분들이 자기의 그 현안 사항을 해달라고 막 욕을 하니까 두 번째 회의할 때부터는 농업정공사는 안 오셔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구성은 했는데 이게 약간 절름다리가 돼가는 느낌,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거버넌스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요즘 좀 느낍니다. 이제 뭔가 하면 예전에 저도 그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때는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이거 뭐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실험하는데 굉장히 귀찮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벗어나 딴 걸 뭐 해볼까 해서 이제 이런 걸 했더니 지금은 그냥 다시 모델링 하는 게 더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막 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이제 가늠을 할게요. 유인물에 이제 뭐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크게 나누면 시설 부분과 교육 부분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교육도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받아줄게.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보강해 해주면 참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관수로예요. 관수로. 자, 그래서 요거는 각 세계 지구에 대해서 운영했던 그 결과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설문조사 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고, 그 월성지구 같은 경우는 뭐 퇴수 사용의 필요성을 봤더니 7월 달에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3.47에서 3.7로 이렇게 좀 향상이 되더라, 올라가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심지구는 조금 또 다릅니다. 이게 뭐 설문을 하시는 분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거버넌스 운영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나니까 인지도가 향상이 확실히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향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운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액형 직불제에다가 얘를 좀 태우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또 고향사랑 기부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태우는 게 어떠냐. 이 거버넌스에 대한, 왜냐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춘천도 도시지역도 있지만 농촌지역도 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 좀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수계기금, 이거 슬라이드 하나가 도망갔습니다. 수계기금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없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요거 4천년 중간 보고를 이제 다음 달에 해야 되거든요. 그때 또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각 그 시, 군, 광역, 기초단체, 광역단체별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상주시 같은 경우는 춘천보다도 더한 농촌 지역이 더 많아요. 면적상으로 볼 때. 그래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할 때 그때 농업인들한테 교육하고 어떤 활동하고 하는 것들을 이 물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농촌용수 관리 거버넌스 체계는 잘 만드셨는데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이제 4년, 5년 차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문제는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느냐. 지금 이제 연구 과제를 하십니다만 결국 누가 이 일을 맡아서 관리하느냐. 이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요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이게 수계기금으로 될지 공익직불제기금이 될지 고향사랑 기부금이 될지 좀 걱정은 좀 되는데 어쨌든 잘 접근하셔서 농촌 지역의 거버넌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농촌하천 관리에 잘 관리됐으면 좋겠는데 한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남은 2년 동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발제는 어떤 오늘 못 주셨는데요. 책 내용을 보시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좀 관여를 했던 부분이라서 축산농가가 농가 수는 줄었어요. 흑격이 추도 옛날에 집집마다 10마리, 5마리 키우다가 지금은 뭐 1000마리, 2000마리 키우는데 가축 수는 늘어났는데
농가 수는 줄었어요. 이제 가축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축 분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은 이 가축 분뇨를 퇴비를 만들어서 경축, 그러니까 밭농사, 논농사 짓는 분한테 퇴비를 공급해서 하고 밭농사, 농사 나오는 또 이런 그 가축의 먹이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퇴비를 뿌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 같은 거 뿌리고 하니까 이 퇴비를 생산해도 퇴비가 그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 퇴비조차도 또 방치가 돼요. 비 오면 그 퇴비가 또 하천으로 들어가고 가축 분해를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것이 이제는 음식물이나 가축 분해나 다 합쳐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형태의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최근에는 바이오 차량에서요 고온으로 해서 아예 활성탄을 만들어서 이 활성탄으로 비료나 퇴비를 대신할 수도 있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개수 자원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시면은 이 가축 분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수질 문제도 있고 악취 문제도 있고 하는데 분뇨의 자원화 방법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또 여러 오염원 중에 하나가 농업행위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 교수님 고생하신 것처럼 농민들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활동했던 황영동 휴먼플래닛 부사장님으로부터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한 농촌 빚정 오염 저감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한 농촌 비정오염 저감 사례를 발표하게 된 휴먼플래닛의 황현동입니다. 예, 지금 아까 이제 맹승진 교수님도 거버넌스를 활용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용수보다는 오염원을 저감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한번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5차년도 계획입니다. 5차년도 마지막 연도가 있고요. 저는 이제 보현하고 대청호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이제 영주댐에서도 이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강댐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총 4개의 시범 사업 중에서 2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서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에서 참여, 협력, 소통 기반의 유형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기본이어서 거기에서 이 과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성 회복 구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역의 맞춤형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댐 유역이라도 이 댐, 저 댐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댐에 맞게 그 유역에 맞게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사람의 관계 회복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호 유출 비정오염 관리 종합 대책에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체감이 되는 비정오염 관리에서 TP를 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도 똑같이 농업 비정오염 최적 관리 기법 적용 확대 그 유역 단위 맞춤형 비정오염 관리 강화 두 꼭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과제가 이 과제입니다. 농업 비정오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발생 특성에서 편차가 매우 심해서 어떤 획일적인 대책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맞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대책, 저희가 뭐 인공수지 만들고 하는데 그런 구조적인 대책도 있고 아니지만 또 비구조적인 대책도 같이 접근을 해보자. 그 2가지를 한껏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이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쪽 방안은 기존에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저희도 뭐 주민의 관심 유도를 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 비정오염 최적 관리 기법 적용, 그다음에 마을 환경 컨설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뭐 기존 사례 연구가 있어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 거버넌스, 중간 지원 조직, 참여 거버넌스가 합치는 그 다층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정 거버넌스가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조직을 담당을 했고요. 참여 거버넌스는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구축 방안에서 최적 관리 기법을 위해서 이런 단계별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단계를 따라했는데 좀 보완은 필요해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시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과제명은 이제 상수원 상류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 사업이라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원의 유역 관리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비조문 관리를 시행해보자 해서 있고요. 저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워터에서 관리해서 위탁 관리를 했었는데 내선청 상류, 보현호 상류, 대청호 상류가 있고요. 그 보현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작기 때문에 보현호 전체 유역에 대해서 저희가 6개 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6개 리를 포함해서 같이 했고, 대청호는 워낙 크기 때문에 대청호 전체라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문의면에 풍국천하고 그다음 미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본 방향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조모염 발생한 저감 방안을 시행을 하고 마을 환경 개선 추진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보자. 그다음에 효과적이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비조모염 저감 시설 설치, 구조적인 대책도 같이 포함해보자 해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는 처음에 효과가 이제 상수원의 수질기 개선 기대,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 영향 강화,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는 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아까 몇 번 나왔지만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농사를 그 말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 과제 5년밖에 안 됐지만 중간에 이제 참여를 일차원조사에서 협약서 작성하셨는데 3천여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는 심한 문제여서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 마을 환경 개선해서 관광이나 휴양 목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조모염 저감 시설 구조적인 대책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보현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범적인 케이스, 전국의 시범적인 케이스였는데요. 상류에 지자체 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그 저수지를 하나의 친강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연계 운영을 해서 해보자. 밑에가 이제 거의 과수원에서 저수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를 친강지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수지 한번 친강을 시켜서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비점저감 시설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제안해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시설이 거의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대청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모듈형 친강지, 뭐 에코필터링 해서 원래 그 6월이 준공이었었는데 올해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져가지고 9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9월 준공 안 됐고요.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에서는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했고요. 마을환경 컨설팅하고 최적관리 기법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현호 같은 거와 대청호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현호 같은 경우에서는 하수처리율이 제로입니다. 지금 이제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그 입지를 가지고 이제 주민하고 이제 우리 못 들어온다 뭐 제가 보기에는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마을하고도 제 방 안쪽에 들어오는데도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조금 마찰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예산은 거의 받아서 지금 실시 계획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보현호역에서는 유역이 작기도 하지만 그 가축이 별로 없습니다. 대지 사용 농가 딱 한 농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 농가 같은 경우도 뭐 한 30마리 정도 키우는 농가가 몇 개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현호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주요 오염원은 대부분 전하고 과수원입니다. 그 과수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과 농자, 복숭아 농자, 샤인머스켓 하다 보니까 과수원이 주요 오염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접근을 했었고요. 대청호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 거의 100%입니다. 그 다음에 대청호에서 문의수역 바로 취수장 앞이기 때문에 이 공공하수처리 시설도 대청호로 방류가 되는 게 아니라 역펌핑을 해가지고 미호강 유역을 상주 쪽으로 무심천 유역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계 오염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주요 오염원이 이제 농경지입니다. 농경지 중에서도 논이 주요이기 때문에 저희 이쪽에 포커싱을 맞춘 거는 논에 대한 저감을 해보자. 포커싱을 맞춰봤습니다. 그다음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 거버넌스가 운영이 좀 되고 있었는데요. 보현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생발전 협의회 이제 신생댐이기 때문에 처음에 또 어떻게 보면 4대강 댐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마련해보자 해서 상생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류 소위원회에서는 이제 주민 2장 6개장하고 케어터 2장단으로 구분이 돼 있고 처음에는 이제 월 1회 정기회를 매달 했었습니다. 케어터고에서 서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분기 1회로 바뀐 상태이고요. 그다음 문화관광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했을 때도 이제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여기서 해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케어터에서 이제 심층 시비 확대라든지 유역 오염원 감시 계도 수거 같은 경우를 진행 중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민 정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이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때는 거버넌스 지속적 유지 및 고도화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봤던 상황입니다. 대청호 같은 경우는 뭐 대청호 보존운동본부 가장 큰 조직이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02년부터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역 네트워크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 협조를 많이 받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조금씩 주민을 만났던 상황입니다. 이제 보현호부터 이제 그 거버넌스 구축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보현호 상생발전 협의회 밑에 보현호 이제 비점원 관리위원회를 하나 두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서 했었는데 이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그거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쓴 거는 그 신규 운영, 그래서 보현호 비전관리위원회를 저희가 사로 운영을 해서 해보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조직 활동에 저희가 하고 이제 참여 거버넌스, 그 저희는 참여 거버넌스 위주로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날 때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편입을 시키도록 한번 해보자. 그때까지 성과를 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 보현호 상생발전 협의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이제 성과 발표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대청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주민 NGO 관계기관에서 마을 단위에서 비점원 거버넌스 구축을 했고요. 그 유사 사례 분석을 해서 처음에 이제 행정 거버넌스에서 그 지원 참여 거버넌스에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때 여기 저기 뭐 물포럼 코디 실순소장이 계시지만 소장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거버넌스에서 보현호 상류 거버넌스에서 이장들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아까 맥스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저희는 그 거버넌스 보현호 상생 같은 협의회가 있으니까 이장님들을 만났고 이장님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활달적인 이장님 한 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개 마을인데 처음에 근데 그분에서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장님에서 시작을 했더니 이제 확산돼가지고 지금은 6개 마을 이장님이 굉장히 협조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었고요. 대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장님들 만나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장님들하고 먼저 워크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장님들한테 먼저 만나서 했을 때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민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이 주민 설명회 할 때 한 3분, 4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가 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데 비점저감 사업을 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을 물어서 조금씩 보완을 해서 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장님 도움이 가장 많았죠. 이때 이장님 코로나였었는데 이장님이 직접 그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 전화를 다 돌리셨거든요. 가서는 있는 필지를 이장님이 난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보자 해서 이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연 1회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친환경 세제 만들기, 뭐 친환경 농법, 로컬 푸드 매장에서 그 주민 참여 의식 고증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3차년도 되다 보니까 이게 BMP 보급을 하다 보니까 BMP 보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사용법을 교육을 안 하면 뭐냐 물고 관리라 그러면은 물고는 보급을 그냥 하게 되면은 그냥 팽개쳐 놓는 게 많으세요. 사용하기 편하시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저희가 물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논습지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수위를 높게 관리해 주시면 이게 비점원이 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한 5cm만 평소보다 높게만 관리해 주시고 천천히 물을 빼주세요. 이제 그런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먹혀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저희 했을 때 이제 그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보면 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책에 나오는 것들을 해서 이것도 저희가 특성 분석을 해가지고 이 지역인 게 맞겠다고 했지만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보완을 했어요. 1차년도에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배수물고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 이제 대청호 쪽에서는 했는데요. 이제 설치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보급했던 거에서 그거 뽑아내고 신규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했을 때 여쭤봤을 때 괜찮다는 제품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멀칭 같은 경우도 이제 폐비늘이 되게 많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이제 종이 멀칭이라 그래가지고
그 고추밖에 종이로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욕은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내구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햇빛에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몇 개월만 지나면 햇빛에 바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날리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하고 주민들이 다 걷어내고 다시 깔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멀칭 다 걷어내고 새로 깔으셔가지고 근데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행히 넘어왔고 그다음 실트 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유충되는 경작지 주변에 하는데 처음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바람 때문에 과수원이다 보니까 못하겠다, 다 쓰러진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 토양 밴딩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야자 매트 있잖아요. 야자 매트를 이제 경계에 까는 거예요. 저희가 명칭은 토양 밴딩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높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그 대청호보다는 보유는 좀 경사가 있는 과수원이다 보니까 가수원의 끝 경계 단에 깔아주니까 토양 유실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0년도 사업할 때 그 경북 영천에서 그 하룻밤 사이에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있었습니다. 한 200년 빈도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방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좀 살았다.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확 증가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하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초생대 같은 경우도 지금 과수원 고랑에 시향하는 이제 풀가루 잔디인데요. 처음에 잔디 크로버가 있었는데 이 크로버는 별로다. 잔디 다시 같이 보급을 했다가 잔디 하니까 1차년도는 좀 힘들었는데 2차년도, 3차년도 가니까 야 이거 좋더라. 그래서 주민들 같이 했는데서 같이 해보자라는 의견이 해서 잔디씨도 계속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완유성 비료 같은 경우도 지원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게 가장 편하다. 그러니까 고령이시다 보니까 비료 2번, 3번 뿌리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확실히 편하다. 그래서 지원만 된다면은 하긴 하겠다. 그래서 영주댐 같은 경우에서는 완유성 비료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비료하고 차액만을 지원합니다. 차액을 지원했더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류 시설업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주민 홍도가 낮아서 처음에 하려다가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종이 멀칭 해서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설치했는데 뭐 인력 부족하고 이게 제일 처음 사진입니다. 이장님이시고요. 이거 같이 해보자.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대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다니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멀칭 같은 경우 했을 때도 이게 길이랑 폭이랑 두께가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차이가 있고 주민 협의를 해가지고 1m는 너무 크다. 너무 무겁으니까 처음 1m로 했었거든요. 너무 크고 무겁더라. 그래서 80cm로 줄이자. 80cm로 줄이고 두께도 얇은 거 두꺼운 거 해봤는데 주민들이 한 3.5T 정도가 가장 좋더라. 그래서 3.5T로 맞춰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전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도 이제 설치를 했을 때도 이 부적합 설치하는 생각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보급하기 전날에 교육을 다시 확실하게 하고 이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4천년도 얼마 전에 보급했는데 이때는 이제 확실하게 주민들 인식을 하고 다른 데 깔고는 안 했어요. 처음 1차년도 같은 경우는 도난 사고도 있었고 뭐 농촌이라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사건 많았습니다. 예. 대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습니다. 가장 위주로 해서 이제 여기 대청 같은 경우 물고 보고를 많이 했는데요. 설치 의견에서 했고 이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로 설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보급만 쭉 했었거든요. 보급만 하다 보니까 설치가 엉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은 날아가니까 빼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바꿔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설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설치까지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그럼 설치했을 때 대청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 환경에서 뭐 꽃길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농수로 정비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농촌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배수 물고가 있으면은 여기서 나가는 수로가 있거든요. 수로의 정비가 이게 관경이 보통 200mm, 300mm 관인데 이게 내면에 노후가 되고 있어 보니까 그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마을 환경에서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정비할 때 이쪽으로 같이 해서 이것도 마을 환경 개선이니까 같이 이쪽으로 해줘.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정비까지 같이 시행했더니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활용도도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아예 새로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 보충 같은 경우는 이제인데요. 지금 이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 이게 지금 저희가 토양 밴딩 보급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의 끝단에 경계 지점에 쭉 해서 했더니 무너지지 않고 그다음에 잡아주고 뭐 과수원이 낙과 같은 경우 흘러갈 경우에도 약간 한번 걸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좀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했던 거로 이제 저희 스마트 조사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사를 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위치사 찍어가지고 어떻게 돼 있고 그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그 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좀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DB로 다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끝나더라도 뭐 데이터 누적 관리하니까 저희 저 어플을 가지고 가서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 넘버링을 마지막 연도에는 넘버링을 다 붙여놔가지고 그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보급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요노 같은 경우에서는 농업인 중에 한 70%가 협약을 해가지고 현재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 대총 같은 경우는 71% 그러니까 전체 농업 인구의 한 70% 정도를 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랑형 컨설팅 했을 때요. 이것도 저희도 아까 그 컨설팅 했을 때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아버님 보자마자 그런 분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코로나인데도 마스크 쓰고 여러 가지 활동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같이 꽃길을 조성하고 했는데 이때 꽃길 조성할 때도 저희가 한 거는 그냥 꽃만 사다 드렸어요. 전문가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면 돼 하니까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갖고 계신 포크레인 갖고 나오시고 주민들이 다 이상하게 둘 다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주민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 마을 개선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걸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벽화마을에서 벽화 조성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화활동, 하천 정화활동이나 그것도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대청호도 마찬가지로 벽화하고 뭐 토하천 정비 이런 것도 같이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개선 효과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했을 때 이제 모델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약 한 9.7% 그다음에 협약 농가를 모두 보급을 하게 되면은 연평균 한 7% 아까 이제 비정오염 저감 5% 목표였는데요. 한 7% 저감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측 자료로 저희가 이제 강우시 때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실측 자료로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 강우시 실측 자료에서 했는데 뭐 평균 최고 농도라든지 EMC 농도가 점차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심층 시비라든지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효과로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네, 보요노 같은 경우는 유역 전체를 했기 때문에 보요노 댐 내의 수질도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요노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담수를 2015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측정된 쭉 데이터인데, 이때 이제 물안경에서 요거는 이제 케어처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거고요. 녹조 이때 굉장히 많이 폈어가지고 저희 거점 시범 사업이 2001년부터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최고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증가했는데요. 이때 이제 기록적인 호우로 해서 댐 내에서 굉장히 5, 6등은 체류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밑에 최저 농도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도 처리장이 보여놓는 0%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하수도 처리 시설까지 완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돼서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침 수질 개선됐던 것도 이제 심층 시비라든지 개인 정화 청소 지원, 이 습지도 이제 생각되어서 종합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심층 시비도 점점 확대하고 있는데요. 심층 시비가 이제 처음에 그 24,000평에서 계속해서 심층 시비 면적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양 검정 시비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적정 범위보다 접정 범위가 높긴 합니다. 저희도 이거 심층 시비 이제 토양 검정 시비하고 주민들 만나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설명을 드리면은 나 조금 뿌린다고 뿌렸어. 그런데도 이제 항상 넘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심층 시비에 대해서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보요노 같은 과수인데 사과라 고수인데 한 몇 년째 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연계하는 게 뭐냐면은 안동대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과수의 당도라든지 질이 떨어지지 않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계속 보여드리니까 이제 조금씩 한 5년 되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선이 됐는데 연평균 발령 대청은 굉장히 작습니다. 개선 효과가. 이게 저희 작은 게 뭐냐면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농경지 면적이 굉장히 작긴 해요. 대청과. 그러다 보니까 그 개선 효과도 작게 나온 거로 판단되어지고요. 강호시 실측 자료를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강호시 실측 자료는 최고 농도든지 EMC 농도든지 대청호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되긴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을 때 아까 대충 할 때 저희가 직접 설치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지원하고 초기 도입비 등을 지원을 하고 이제 주민들한테는 운영 방법을 교육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행농법에 대한 변경의 거부감도 아까 심층 시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행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확량 확인 그다음에 계속해서 한 1, 2년은 안 갖고 안 됩니다. 어차피 농법 자체가 이제 기상에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 4, 5년 정도 하게 되면은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보요노의 특별한데요. 보요노가 작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역에서 여러 대책을 시행하기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보면 주민 KBS나 MBC나 뭐 생생정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꺼번에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시선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획일적인 교육도 이제 비슷한 교육이 계속 하게 되니까 주민들의 피로감이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면 저 그거 아니고 이건데요. 그러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 조직에 일어나 창구를 하나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한 지역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문화하고 마을 리더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주민 거버넌스의 운영 방식에 대한 현황인데요. 이게 저희가 했을 때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자체가 이게 저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접근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주민들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했을 때 여러분들 농법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이렇게 환경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오다른 약간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래 우리도 좋아 편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환경도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약간 차이를 도와주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 보급을 넘어가지고 BMP 같은 경우 보급을 넘어서 이제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방안인데요. 국내 거버넌스가 대부분 사업 종류에 이제 해체가 많이 됩니다. 4년 되면 그냥 없어지고 그다음 유지 관리가 안 되면 많은데 그래서 장기적인 운영 방안 수립을 해서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참여연과의 소득 증대, 그다음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요노 같은 경우에서는 사과 과수농법이 계속 복숭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층 시비 대상으로 해서 GAP 인증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비용은 이거 다 해도 뭐 몇백만 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했더니 주민 쪽에 자발적 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할 때 몇 명 안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과수농법 이것부터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보면 할머님들 이렇게 지역에서 하시는 예전에 했을 때 이제 가정에서 조금 쓰는 거 그런 분이 많이 모셨다면은 이런 가치 총철하고 직접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이제 2020년 10월에 이제 희망농가 해서 했을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요노 심층시기비 장목반을 저희가 같이 구성해 드렸습니다. 주민하고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장목반을 구성해 드렸고요. 그래서 인증을 다 받아가지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22농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까지를 받았거든요. 인증을 받다 보니까 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그러면은 다른 데 장목반인데 같이 합치자,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장목반에 들어와서 이제 자발적으로 굴러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방안에서 했을 때 저희 이제 스텝 4단계로 좀 구축을 해봤는데요. 참여 거버넌스를 처음에 구축을 할 때 그다음에 제가 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참여 거버넌스를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연구진에서 아니면 활동가들인지 누구든지 사업 대상지의 농업 비전 특성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논이 특성인지 아니면 가수가 특성인지 아니면 경사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무조건 저희 이런 비점 저감 사업할 때 도와주세요 하는 거라고는 이제 서로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엄청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리더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 방향을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설명회에서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작게 시작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현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6개 리 중에서 1개 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1개 리에 이장님 한 분을 모시고 했는데 이게 2차년도 3차년도 가다 보니까 우리도 하다 보니까 지금 6개 마을이 다 모이고 여기 소장님도 같이 한번 가셨지만 지금은 저희 가면 이장님들하고 만담하고 옵니다. 이제 한참 거버넌스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마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된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관리기법에서도 이제 그 어떤 비용 지원이라든지 직접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적용 방법, 친환경 농법 등 역량 강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것과 맞물려서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마을환경 개선 컨설팅을 해서 같이 이제 주민 주도의 마을환경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그 컨설팅 해가지고 그 꽃길 조성하고 벽화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 여기 살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비늘 쳐본 건 처음이다고. 혼자 저희가 안 갔어도 주민들을 이렇게 알아서 비늘 정리하고 하천 정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대적인 효과를 가져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지속적인 유지가 되려면은 참여농가에 같이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해줘야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다음에 그 참여에서는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참여형 그 비점 집중관리 사업,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2가지 사업을 하면 예산 정도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그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중간조직 운영비로 해서 5천만 원 정도가 발주가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환경부 사업은 2022년에 됐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시행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 부서가 저희도 금강 쪽에서 지자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걸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좀 더 활용이 한다면은 가능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느끼시겠지만 비슷한 듯 좀 다른 듯한 생각이 들 거예요. 맹승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주로 이제 농촌 저수지가 중심이 됐고 농촌의 여건은 비슷한데 농촌 저수지가 중심이 됐고 황영동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 댐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댐 상류 지역은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아요. 수기관리기금 지원도 받고 댐 주변 지원기금, 케이워터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피로감이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는 곳의 농촌역이고 맹승리 교수님 쪽 하시는 특별히 지원이 되지 않는 농촌 저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할 때도 매우 힘들어요. 피로감이 아니라 이게 뭐야? 아예 전혀 모르는 거죠. 같은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특성이 좀 다른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거 보시면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참 어르신들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토론하신 분들도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우선 토론자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제 옆으로 이정수 녹색미래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우리 김재승 하천사랑운동 대표께서 그 물고 사업을 그동안 최근에 군산 지역에서 계속 하셨던 분이라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셨습니다. 다음은 그 거버넌스 중요하죠. 전 국무조정실 거버넌스 과장이셨던 하성준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대청호권역에서 이 두 분 발제하신 내용들을 몸소 실천을 한 20년 이상 하셨던 분입니다. 이건희 사회지교통조합 금강의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분은 또 이제 도시하천에서 하천 살리기 활동, 거버넌스 활동을 오랜 기간 하신 분입니다. 최혜자 인천 하천 살리기 진단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그 김종찬 하원마루 대표님은 올라 계신가요? 서면 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발표하신 내용과 오늘 비록 발표는 못했지만 가축분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는 7분 정도 드릴게요. 7분 이내로 두 분의 발표와 한 분의 반증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의견을 뭐 제시해도 좋고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수 대표님. 예, 저는 뭐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있는 뭐 역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물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그 조금 그 두 분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사례를 만들어 가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거버넌스를 통한 농업용수 전략, 뭐 아까 전략이라는 개념보다는 효율적 사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가축 분뇨 관리를 위한 자원화, 농촌 비즈모임 저감 관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시범 사업의 성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산. 근데 이게 시범 사업을 적용할 때에 거버넌스든 구체적인 주민들과의 접촉 부분하고 하고 이게 이제 정책화돼서 전체에 확산될 때는 이 적용의 효과나 성과가 달리 나타나는 걸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사전 모델링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성과는 그 지역에서의 성과는 성과인데 이 성과가 일반적으로 확산돼서 정책화되고 농촌 지역, 농촌 하천의 비점오염을 뭐 개선해서 수질 개선을 이룬다든지 용수 이용에 농업용수 이용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농민들 스스로 실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우리 맹승진 교수님 뭐 하고 황 대표님도 이제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 우리가 거버넌스 유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행되고 있는 뭐 이러저러한 자금 소스를 생각해보고 있다 하지만 그게 구체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또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남은 시간에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가능할 건지 또는 뭐 불가능할 건지 그러면 어떤 새로운 유역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한되고 제시되면은 정책 당국에서 그걸 정책화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주체의 자발성과 참여성 보장을 위한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아까 황 대표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례로서 모범 사례로서 그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베드 할 때는 잘 운용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연구진과 또 외부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빠지는 순간 그 거버넌스가 와야 되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우리가 매번 이제 그냥 시범 사업, 사례 중심으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일반화시켜 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에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사실은 두 분이 운영하신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거버넌스 운영은 결과 중심하고 미션 중심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게 실제적 성과를 내는 건데 아까 우리 황 대표님도 그렇게 진행하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계속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 용역 상태의 시범 사업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게 정책적으로 그 현장에 적용됐을 때 그게 가능해지려고 하면은 어떤 메커니즘이나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이든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서 제시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요. 또 한편은 이제 지금 환경부가 2021년, 2022년에서 4대강 유역에 그 치료지천의 유역 진단을 통해서 치료지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는 연구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게 후속 작업으로 구체적으로 이행하신 건가요, 황 대표님 하신 일은? 저희 이거는 그것도 별개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맹성희 교수님한테 처음 들어오자마자 질문 드렸는데, 농업용수 또는 농촌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유역에 떨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게 그 행정단이나 또는 부처의 관할에 넘어가지고 이게 유역의 중소유역 혹은 중소유역의 지류지천 부분의 유역 진단을 통해서 그 지역의 오염원에 뭐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 전통적인 방식의 뭐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그 지역의
주민자치나 주민 거버넌스가 어떤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오염의 부하량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진단되고, 그다음에 그 지점별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협력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만들어지면은 농촌 지역의 뭐 수질 문제나 물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물 관리 시대로 전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농림부, 농촌공사, 그다음에 환경부, 수산공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역 전체 쪽에서 진단되고 지점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유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물 활동 그다음에 그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그 물관리 체계 속에 보시면 유역 물관리위원회하고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천의 개념이든 아니면 저수지든 그 지점의 거버넌스가 사실 유역물관리위원회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우리 황 대표님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금 연구 그게 있는데 그게 좀 제도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 있으면서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은 황 대표님을 대표하는 그 연구진이 그걸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이 뭘지 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좀 그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농민들이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물관리 구조나 법 체계나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우리 맹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농민들 노예 만든 어르신들이라도 그분들이 그냥 늘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이런 시범 사업을 하는 연구진들 전문가들은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을 너무 일반화시킨다는, 개개인을 너무 딱 일반화시켜서 바라보고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그분들은 그냥 일반화된 한 그걸로 보고 오히려 전문가 중심의 그 거버넌스 논의를 단위를 만들어가는 이런 오류들을 종종 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시해놓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일반화시키는 부분에서 좀 극복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이제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 그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돼야 돼서 또 그분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성이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할 거다 이런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늘 물 관련 부분에서 거버넌스 이야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물과 거버넌스들이 많은 유역 단위 또는 지자체 중심 또는 하천 중심 또 시민단체 주관의 중심 이런 그 거버넌스들이 실제로 전국에서 많이들 움직여져 있고 그다음에 성공한 케이스 좀 지속되고 있는 케이스 또 사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사업이 종료됨으로해서 끝난 지금 이제 시범사업가 종료된 그런 거버넌스 체계들을 쭉 보면서 이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협력의 조건이 뭔지 그다음에 협력 과정, 비전, 그 주체들의 형성, 그다음에 공동의 이해 형성, 또 실현하고자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부분들이 참여하는 주체들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그에 대해서 동의되고 해야만 그게 지속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 제도화나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독립적 운영의 주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적 관계 속에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기성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거버넌스가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거버넌스가 앞서고 결과론적으로 거버넌스이긴 하지만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들이 명확하게 돼야 될 거고 또 그건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유역 단위나 또는 그 지역별로 특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 반영된 맞춤형 거버넌스들이 만들어지고 그 거버넌스들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가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오전 세션에서 그 NDC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제기구 NDC에서
NDC의 저감에 저기 국제 그 뭡니까 크레딧 확보하는데 물 관련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저기 우리 강원대 교수님이 한번 그냥 환경 정책의 성공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아서 우리한테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의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걸 우리 잘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이 그걸 실행해야 되는 시민이든 개인이든 국민이 됐던 단위에 이분들에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고 이게 지금 이제 황 대표님은 뭐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보존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도움이 되겠지 해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 체감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지속적으로 이런 거버넌스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가 정말 나에게도 이익이지만 물관리 부분에서도 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는 걸 체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걸 주관하고 지탱해 가야 되는 지자체든 또는 공단이든 환경부든 농림부든 그러니까 집행 의지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사업 문제가 되니까 시범사업 한번 하고 예산 만들어서 시범사업 한번 하고 또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문제가 되면 또 시범사업하고 하는 이런 방식의 단편적으로 가는 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에서 이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참여가 되게 중요한데 그 특별히 그 이야기에서 저도 축산 비점 관련해 가지고 뭐 유역단에서 한강유역의 중소유역, 남한강유역의 중소지려 지천 부분에서 축산 폐수의 유입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문제가 돼서 그걸 축산농가 또는 축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 근데 그게 마침 오늘 그 교수님도 그 이야기 하시던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본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붙었을 때 이게 격렬한 갈등이 일어날 뿐이지 협력적 체계를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지역 주민들, 그걸로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홍보해서 이분들이 강력한 발언권자 또는 의견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오히려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늘 이해 당사자 표현했지만 그 이해 당사자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뉴욕 단위에서 어떻게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생성되어야 할 때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들 부분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분 주체들을 교육하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게 예 우리 말씀 핵심을 많이 찔러주셨습니다. 이게 시범사업 거버넌스하고 이 실제 적용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죠. 지금 일단 예산과 전문가 그룹들이 하는 시범사업과 이것이 이후에 전국에 확산되려면 얼마나 이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말씀하고 중소유역의 폭넓은 그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용을 좀 더 확보하자는 거, 유지관리 대기에서는 유형물관리위원회하고 또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더 존중되고 지역민들이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미션과 목표가 명확해야 유지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화상준 과장님. 예.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그 거버넌스를 바라볼 때와 그 행정 경험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좀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거버넌스 부분을 이제 시설, 생활 SOC 공동체 시설이나 생활 SOC 시설 부분에 좀 적용하는 부분들을 좀 업무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가이드라인의 주민 참여형 이 생활 SOC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한 줄을 넣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행정 계통에서는 거버넌스라는 말은 그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것에 대한 그 작동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차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제목인데요. 이게 주민 참여형의 어떤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 참여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 주도형으로 좀 더 강하게 그 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주민이 주도해서 그 관리 운영 그리고 의제 도출 관리 운영까지 하는 데들이 보면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좀 강하게 좀 제도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 매뉴얼들을 좀 만들고 갈 때 주민 참여도 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장에 가면은 주민 주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여기 그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실 그 아까 거버넌스를 참여할 그 사람들이 지역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라는 큰 문제가 있고요. 도심에서는 뭐 다 직장인들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그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체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 주체를 그 교육 역량 강화해서 관리 운영까지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그 이 제도 설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은 또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그 주체들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주체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그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예산은 굉장히 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로 사회적 경제 전체 예산이 1조로 하면은 지금 한 50%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된 부분이고 협동조합 중심으로만 해도 75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이제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거버넌스의 주체를 담당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를 할 예산 자체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더 상황은 좀 열악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그 공동체 활동들이 좀 많이 그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도서관이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 김영수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이 잘 되는 이유는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예산 지원과 관리 운영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도서관을 그 설계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이제 제주도와 이제 그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관리 운영은 그 도서관을 그 구성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독자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되 관여는 안 하는 형태의 이제 이 조직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그리고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부분 그 아이디어도 내고 그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단순 참여형으로 가게 되면 조금 뭐 마땅치 않은데 뭐 좀 기분이 상해서 이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거버넌스가 약해지는 형태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거버넌스도 주민 주도형으로 좀 강하게 좀 그 설계들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그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참
쉽게 시민사회나 전문가분들 거버넌스 있다 했다만 행정에서의 거버넌스 계획 수립과 예산 투입 자체가 상당히 지금 관습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워낙 지금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주민 참여, 주민 주도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또 주도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핵심자를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분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 모험사례로 예산 투입과 운영관리가 불릴 경우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건희 상임이사님. 네. 좀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협동조합 사회적 겸 예산 관련된 얘기했는데 이따가 하나 드리면 작년에 제가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이 10월 26일 날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그 이틀 후에 지금 여당의 그 원내대표죠. 추경호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재부 장관 28일 날 이틀 후에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좀 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좀 당황스럽다. 조직을 좀 축소해야 되나 일도 좀 줄여야 돼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워낙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또 재밌는 일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맹승주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듣고 홍영동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쪽은 농어촌공사 쪽이 아마 발주를 한 것 같고 한쪽은 수자공사 쪽이 발주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발주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게. 농어촌공사 쪽은 지금 이 농업용수의 통합 물관리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주민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육이나 홍보나 이쪽 중심인 것 같고 황 박사님 쪽에서는 수자공사가 원하는 다양한 개별 사업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를 들어간 것 같은데 양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재밌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단 맹승진 교수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셔가지고 이장단, 단체, 기관 등 지역의 이제 자원들을 되게 활용을 하시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저도 우리가 이후에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할 때 이런 자원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걸 좀 배우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다양한 조직들, 특히 이제 퍼실리테이터나 이쪽의 한계들이 뭐냐면 과제 또는 하고자 하는 이 거버넌스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를 가능성들이 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진행하는 데는 조금 편리하시겠지만 또 뒤에 뒷마음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또 힘드셨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양쪽에서 이제 주민들하고의 거버넌스 활동을 하다 보면 리빙랩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농업용수의 통합 물관리가 됐든 아니면 상수원 지역의 비점 관리가 됐든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거는 제도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어떤 것은 단순히 그냥 민원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거는 실행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이제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괜찮은데요. 주민들 얘기인데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정책적인 문제, 법 제도적인 문제들은 또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되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어떤 고민이 좀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논의 과정들이 좀 범주화되고 또 발주처하고 또 협의가 되고 해서 이후 사업 방향으로 좀 더 정리가 되면 좋겠다. 잘 하시겠지만 그런 좀 고민이 들고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단기는 아니지만 3년 또는 4년, 5년 정도의 이제 거버넌스 운영되면 주민들은 이제 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용히 이제 한 5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분들도 사라지고 사업도 없어지고 주민들은 또 다른 또 이렇게 일들이 되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를 이제 두 분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일부의 이게 과제가 끝나더라도 일부의 지역 거버넌스 형태를 해당 지역에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깝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명 교수님 지역의 자원들 다 끌어다가 하셨는데 이거 이제 과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활동들 또는 거버넌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 박사님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그 밴딩, 토양 밴딩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밴딩을 하는 게 초기 강우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밭둑이라든가 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간단한 거니까 밴딩과 뚝 할 때 어떤 것이 나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다 효과는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밴딩을 했던 거는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 과수원 같은 경우는 농업 주민들은 밭 거의 끝까지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바로 그냥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과수 특성상 일반 평지 심는 게 아니라 이런 비탈길에 많이 심다 보니까 뚝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밴딩이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처음엔 시범 보고를 한번 해봤던 상황이고요. 근데 평지 같은 경우에는 뚝 만드는 거 하는데 그것도 이제 협의를 또 잘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밭 옆에 다 콩 심거든요. 이제 그거를 못 심게 하고 뚝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1차전도 만들었다가도 또 좀 지나서 한번 쓸려나가면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 협의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밭농사도 종류에 따라서 밴딩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때고 뚝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민과 행정 에이전도 그리고 한쪽을 찾는 연구로 마무리되어 문제야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 같고 정말 다행이죠.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두 분의 시범사업 연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엄청 아까운 자원이고 책인데 이 유지가 돼서 계속 타 지역의 어떤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지역에 5년간 유지했던 거버넌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혜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하천 살리기 추진단 최혜자입니다. 앞서 두 분 발표 내용하고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인천 이제 도심하천이 위주이긴 하지만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농경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례로서 이렇게 저희 그냥 사실은 주먹구구식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창하게 연구가 진행된 것도 없고 해서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화도면 내리라는 곳에서 이제 민원이 하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뭐냐면 축산분뇨 시설이 있는데 덮개를 안 덮어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서 흘러내려와서 마을 하천도 오염시키고 분뇨 차량이 가면서 길에다 떨어뜨려갖고 냄새랑 벌레랑 뭐 이런 게 나는데 도대체 가서 말로 타이르니 듣질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이장님한테 민원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행정적으로는 단기로 이제 축산분뇨를 가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했고 장기로는 강화 축산분뇨 처리장이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장기는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행정 통해서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근데 이장님이 뭘 하나 동봉을 해서 보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편지봉투였는데요. 편지봉투에 마을에 한 20여 분 정도가 협약을 하신 거예요. 협약을 쓴 내용하고 서명하신 건데 거의 한 20-30년 전 날짜로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을 또랑을 오염시킬 때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각자 이렇게 서약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마치 아주 훌륭한 일, 큰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옛날에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마을
그 또랑을 살리려고 하셨고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협약을 해서 지키셨고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축산 그 가축을 기르는 사업을 하지 않고 폐지하고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있어서 그걸 다시 환기가 되면서 그분도 이제 그 뚜껑을 덮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 마을 안길을 이동을 할 때는 그 좀 한적한 시간에 또 그 덮개를 잘 덮어서 하는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아, 옛날에 마을의 문화가 다시 복원이 된다면 그 옛날에 마을을 같이 지키려고 했던 공동체의 그 의식이 살아난다면 지금 굳이 우리가 하는 게 없었던 일을 새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송해면에 양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오리는 이제 강화는 이제 그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수원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저수지들이 있는데요. 비가 오면 저수지 담수를 했다가 그걸로 농업용수를 쓰는데 바로 바다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하천 끝에는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저기 하기 위해서 순환형으로 쓴단 말이죠. 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다시 끌어들여서 저수지에서 이제 갖고 있다가 다시 흘려보내고 하는 식인데, 근데 여기 이제 그 저수지들이 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 농업용 저수지에 그 낚시터 허가를 내줍니다. 이용 허가를 내주고 비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알이 굵은 그 붕어들이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붕어들이 이제 낚이고 하니까 인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저수지 주변에 펜션들이 들어오고 정화대진 하수가 오수가 이제 또 저수지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농사짓는 주민들 중심으로 좀 경각심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송해면 양오리는 낮에는 여성 주민들은 다 읍내로 일을 가시고 그 낮에는 그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남성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형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짜리. 근데 그걸 맡은 곳에서 주민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면서 그냥 그 하천살기 추진단 사례를 들어서 이제 왜 주민 참여 뭐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아예 거기서 양어저수지 물살리기 그 제안을 했고요. 그 안에서 추진체계, 뭐 물살리기 원칙, 방향성,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이장님이 좀 젊은 생각을 하시고 그 행동력도 있으신 분이었고 또 그 송해면에 이제 그 유지되시는 분들이 그 양오리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날 그 교육이 끝나고 또 같이 흑공도 만들고 그 남자 어른들이 그 투박한 손으로 흑공도 같이 만들고 또 양어조수지 현장도 당일 조사를 해서 어떠한 걸 건지를 이제 그날 의견을 내놓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기다 이제 해보니까 이제 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본인들도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저수지물이 농사를 지시니까 당신들 경제 활동하고 연결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말씀 이제 드렸던 말씀이 사실 우리나라 김포평야하고 강화에서 나는 쌀이 맛있습니다. 근데 김포평야는 대부분 지금 도시화가 돼 있어서 평야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강화만 이제 강화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강화쌀이 이제 밥들을 잘 안 드시니까 사실은 강화쌀이 잘 안 팔려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때였는데 자 이제 좀 지나면 강화쌀이 빛을 발할 때가 오신다. 왜냐하면 쌀을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쌀 농사 하시는 거를 지키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크셔요. 그리고 또 그러려면은 이 쌀이 값어치를 하려면 더 가격을 올려서 수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시려면 친환경 농법으로 가셔야 된다. 저수지가 오염돼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신다고 하지만 그
물이 다시 저수지로 순환되는 체계에서 농사 지실 때 쓰신 비료하고 농약이 이 물에 유입돼서 다시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되실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신들도 그런 계획들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부여와 함께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은 그 동안에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행사 기념품들을 했었는데 로컬 푸드로 기념품을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생산된 쌀을 그 해에 재작년에 1.5톤을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각종 행사에서 기념품으로 강화 쌀을 이제 나눠드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도 어쨌든 그 저수지 물 오염, 하천 오염, 그러니까 농업용수 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게 어차피 개선하는 활동을 하시면서 그 생산된 쌀들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저희가 그 쌀을 구매하게 되면서 같이 일을 하면 이런 이점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시고 또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이 또 의지를 가지시고 양호저수지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공사 지사장께서도 이제 당연히 와서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그 이제 필요성들을 얘기하시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양호저수지 살리기에 대해서 뭐 크진 않지만 비용을 분담하면서 주민들 활동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주민들은 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왜냐하면 농번기나 또 농사 말고도 투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페이퍼워크가 안 되시고 또 활동을 하실 때 그 지원 업무를 맡아서 어디서든 그거를 하면 주민들은 훨씬 더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일부 역할을 하고 또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또 일부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요 양호저수지 살리기는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오류를 범했던 게 이제 이제 농촌 봉사활동을 가면 우리가 뭔가 이제 어린 시기에 그 마을 어른들한테 뭘 자꾸 그러는데 이미 농촌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이런 마을 협약 등을 자발적으로 하시면서 선진적인 제도를 이미 도입하셨던 거예요. 거꾸로 그거를 저희가 배우고 왔는데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마을 공동체 문화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저수지나 아니면 농수로나 농어농수나 농촌에 대해서 이런 거버넌스 활동들이 더 빨리 자리 잡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거나 없던 게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다시 복기를 하고 환원을 하고 마을 공동체가 다시 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외 활동이 이제 적이 되면서 그 5도 2촌이 되게 활성화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은퇴하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서울에 도시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 그 농사를 이제 텃밭 농사를 지시기 위해서 뭐 농막을 짓는다든가 해서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물과 기름처럼 약간 이렇게 겉도는 게 있는데 이런 그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모이게 하면 공동체 의식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 다른 지역에서 맹승진 교수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이렇게 연구했던 그 결과들을 저희가 잘 배워서 인천의 강화와 옹진에도 좀 적용을 해서 좀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천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 마을 공동체 물력도 있었고 뭔가 좀 협업하는 체계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 문화가 어느 때 사라지다 보니까 다시 또 거버넌스 문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공동체 문화 회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떤 친환경 농업이나 하천과 저수지 관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쪽에 있는 소득팀대와 연계가 됐을 때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하지 말래도 하시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는데 그 선수들 참 우리가 로컬 투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다양한 뭐 비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부의 토론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토론의 내용을 들으면서 두 분 4, 5년째 마을 회상 운동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은 다 돼갑니다만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분의 토론을 듣고 발표하신 분들 제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패스는 없습니다. 네, 3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토론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다가 공통점이라고 하면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상황이 어떻냐 하는 것도 지금 그 얘기까지 오늘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그 요요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2년차 때 뭘 느꼈는가 하면은 이거 예전에 다 어른들 하셨던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수리조합 있잖아요. 수리조합이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그 세계기관의 농어조공사 수리조합, 토지개량조합 요게 통합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런 거버넌스 제도로 운영을 해서 물 관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2000년 이후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좀 물 관리하는 패턴이 생겨버리는데 근데 보고서에다가 그걸 차마 제가 못 적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수리조합의 역사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1905년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잘못 들으면 꼭 그 시절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도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은 많이는 합니다. 발표할 때 딱히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서 저랑 똑같은 고민을 정말 우리 최희자 대표님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뭐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저희가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키포인트 좀 잡아서 저희들이 좀 그쪽 방향으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12월이 준공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똑같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우리가 빠지면은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보현호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해서 장목반을 구성을 해서 이제 좀 지원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구성한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장목반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영천시에 몇 개 좀 모아가지고 장목반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어요. 장목반장님도 이제 그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 20명이었다가 이제 한 50명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영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성공 요건에서 법적 근거 설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2022년에 그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됐어요. 비점오염 관리 지침에 비점 주민 참여해서 하는 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를 움직였다면은 지자체에도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총량 관리제 밖에 없거든요. 총량 관리제에 비점오염이 관리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당부 할량, 삭감부 할량으로 인증이 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개발을 위해서 하게 되고 예산은 어차피 비점에서 국고 5대5 매칭이거든요. 국고 5대5, 지방도 5대5 해가지고 매칭 받아와서 활성화하게 되면은 제도적인 기반도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맞춰서 하시는 게 아직까지 총량에서 할당부 할량을 인증하는 건 삭감부 할량 인정받는 건 배수물고 관리는 돼요. 근데 그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아직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이 양성되고 제도적 기반이 맞고 이게 조금 더 맞는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실천 물프로 포함해서 다른 물프로에 들어보면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사실 그 오늘 좋은 내용들이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런 보고서에 수록돼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환경부나 수도공사,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들이 다 모이기 어려운 여건에서 다 모여서 이런 좋은 말씀을 나누는데 아까 저 한승수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논의를 하더라도 정부에 또 제시를 한다 한들 소리 검토해서 이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포럼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전문가와 민간 주민들 참여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책을 수립을 담당하는 의회나 공직자분들 꼭 참여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정책 반영을 위한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12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 발표하시고 토론한 내용은 제가 요약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우리 이동수 대표님께서 이 춘천국제뭐 포럼 공동 조직위원장이신데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 시간 3시, 이 세션 끝나고 3시부터 한 30분 정도 폐회식을 해왔습니다. 그 폐회식의 주요한 부분들이 춘천물선은 당해년도 논의됐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물선언을 채택하고 마무리해왔는데요. 저희가 그 올해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2003년부터니까 이 21번째까지 매년, 작년까지 매년 이제 그 물선언문을 채택해 왔습니다. 이제 이걸 매년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 관련 주요한 전체적인 맥락 그걸 좀 정리해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야 될 주요한 의제들을 좀 정리해내고 그렇게 해서 물 선언문을 완결본으로 작성해서 끝나고 매년 좀 같이 한번 우리 스스로 환기도 하고 선언하고 또 결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렇게 조직위원회에서 또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춘천물선언 부분에 대해서 초안 상태로 오늘 제가 잠깐 낭독해드릴 때 그 초안 상태를 가지고 내년까지 참여하신 분들 또 일반 시민들 누구나도 우리 춘천물 포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이 논의의 장에서 뭐가 논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도 향후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춘천물 포럼 사이트에 게재해 놓을 테니까 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선언문에 들어갈 내용 또는 지금 초안 부분에서 어떤 부분 맥락적으로 또는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아주 편하게 좀 주시면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우리 춘천물 포럼 이 자리에서 그걸 채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따로 폐회식을 하지 않고 우리 포럼 끝나는 이 시간에 전체 모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 홀에 모이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 초안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낭독해드리고 이게 우리 사이트에 올려갈 테니까 좀 더 그냥 오늘 듣고 가시고 잊어버리고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지 마시고 꼭 방문하셔서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물선언 초안입니다. 태초의 기억 넘은 물은 모든 생명순환을 관장해왔다. 그러나 오래도록 자연을 보듬어온 물의 생명성은 인간 탐욕과 오만이 절정에 달한 근대 문명 이후 급속하게 변질되어 왔다. 급기야 우리는 만물의 근원과 본질인 물의 몰락과 절규를 위태롭게 경험하고 있다. 생명성에 대한 경외심을 도덕적 효용성으로 왜곡시킨 인간의 이기심은 물의 갈등을 정복시키고 있다. 이제 물을 둘러싼 일 중 가장 큰 부분은 갈등 관리가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물이 그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소진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물의 포용성과 역동성을 되살릴 방법을 찾기 위하여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까운 미래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를 전 지구적 물의 위기에 적극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후손을 위해서도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갈 물을 인간들의 한낱 욕심과 갈등으로 더 이상 왜곡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2003년 물의 도시 춘천에서 출발한 춘천국제물포럼은 물의 가치와 역할을 다각도로 탐색하여 많은 의제들을 발굴해왔다. 그간의 논의에도 여전히 암담한 물의 현실 앞에서 또 다른 전환적 이슈와 성숙한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통감한다. 이에 춘천물포럼은 올바른 실전 아젠다를 찾아 더욱 지혜롭고 힘찬 여정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의 기본 입장을 천명한다. 1. 생명의 물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1. 물의 운용에 있어 물의 자연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물은 공공의 자원으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한다. 1. 물의 개발과 관리에 여성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통합물 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1. 새로운 물 문화를 조성하여 좋은 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로 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1. 물에 관한 과학기술과 사회적 지혜가 전 지구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1. 물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확장하여야 한다. 1. 물에 관한 새로운 담론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 실천 아젠다를 10가지를 좀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 또 우리 그 앞부분에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다고요? 네네, 올려놓을 겁니다. 초안 상태로 올려놓을 거라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예,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주최 측 공지할 내용 있습니까? 자, 그럼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